저는 올해로 37이고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돌도 안 지난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일단 본격적인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올 초에 이미 다 종료된 상황이고 지금은 제가 매우 편안하고 행복해졌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이야기지만 지난 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바보 같고 등신같이 살았나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입니다. 제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해하시지 말고 지금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해 주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제 나이 33살 때 6개월이란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걱정은 되었지만 당시엔 무슨 생각이었는지 지금 이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고 다신 결혼을 할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았어요. 제 나이가 적은 편도 아니었고 3살 연하의 남편이 연애 때는 정말 제게 잘해주었거든요. 저는 약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입사해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도 1년 재수를 해서 들어갔고 학창시절 내내 공부만 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도 없고 20대 때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한두 번 짧은 만남이 있긴 했지만 연애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애매하고 회사에 입사한 뒤로 정신없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을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과장님들, 부장님들 저만 보면 언제 시집 가냐고 한마디씩 하시고 여자 나이가 30을 넘으면 결혼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수년째 들으며 살았어요. 친구의 도움으로 소개팅을 나가보기도 했는데 뭔가 저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살도 좀 빼고 체력도 기르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는 남편을 만나 짧은 시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더 많고 연봉도 2배 이상 높았어요. 이것저것 합쳐서 6천만 원을 넘게 받았는데 결혼 전 당시의 남편은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연봉이었습니다. 그래도 좋았고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조건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신혼집은 결혼 전부터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전세 2억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그대로 시작하기로 했고 당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 데다 시댁에서 연상의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바람에 결혼식만 간소하게 하고 양가 모두 안 주고 안 받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결혼식 올리기 2달 전쯤 청첩장에 들어갈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남편 통해서 도시락을 싸보내셨어요. 원래 하루 종일 촬영하다 보면 나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배달 음식 시켜 먹기도 애매하니까 촬영 스태프들이랑 같이 나눠 먹으라며 김밥이랑 유부초밥, 과일이 들어있는 도시락을 10개나 직접 싸서 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센스가 남다르시구나 생각했었는데 촬영이 다 끝난 저녁에 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다짜고짜 돈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도시락 사느라 재료비에 과일까지 30만 원은 좋게 들었어. 계좌 보내줄 테니까 내일까지 보내줘라. 도시락 싸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당시에 말도 없이 남편 통해서 보내왔으면서 재료비 3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어요. 애초에 김밥이랑 유부초밥에 과일 2조각 들어있는 도시락이 어째서 30만 원이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전화를 끊고 나서 이걸 보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친정엄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에 엄마도 어이없어 하셨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다 먹었으니 이제 와서 어쩌겠냐며 보내주고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30만 원을 심호계좌에 입금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끝이었으면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잊어버렸겠지만 며칠 후에 갑자기 원래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던 예단비도 말을 바꾸면서 자긴 받아야겠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친척들에게 받은 것도 많고 해줄 것도 많아서 예단비를 기본은 받아야 충당이 가능하겠다 하시길래 그럼 대체 그 기본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1,000만 원이랍니다.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라도 결혼을 엎었어야 했는데 왜 당시에는 시련을 극복하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는지 저도 저를 이해 못하겠어요. 아무튼 친정엄마에게 예단 없이 하겠다고 말씀 다 드린 상황에서 이제와 갑자기 시댁 쪽에서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한다는 말을 차마 죄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디 하나 부족함 없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갑자기 연하의 남자랑 결혼한다면서 죄 지은 사람 마냥 불편해하고 계셨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예단비 1,000만 원 달라고 말을 참아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예단비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1,000만 원 보내드리고 그 답내랍시고 다음 주에 어머님이 불러서 나갔더니 백화점에서 80만 원짜리 지갑 하나 저한테 사주셨고 그게 끝이었어요. 먼저 결혼한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뭔가 계산이 틀려도 한참 틀린 것 같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아셨다가는 결혼 못하게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바보 같고 미련스럽게 어떻게든 결혼을 했고 5월 말에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6월 중순이더라고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양가 부모님들 댁에 들러서 인사를 드렸고 여행에서 사온 선물까지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한 달 정도 아무 일 없이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즐기며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아직도 시댁에 인사드리러 안 갔니? 친정보다도 먼저 시댁에 들러서 선물까지 드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먼저 이야기도 없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시댁에 인사도 오지 않는다고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화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한 달 전에 어머님 찾아뵙지 않았냐고, 제가 화장품도 선물로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냐고 물었죠. 시모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온 것 맞냐면서 싸구려 화장품 하나 들고 오길래 그냥 지나가다 잠깐 들른 줄 알았답니다. 아니 결혼식 때 축의금 받은 것도 신랑 측으로 들어온 돈은 전부 시부모님들이 가져가셨어요. 저희 남편 친구들도 결혼식에 많이 왔었는데 신혼여행 갈 때 용돈 한 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면세점에서 사온 3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싸구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뭐 명품 가방이라도 사오길 바랬던 건지.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저희 엄마가 너 정말 괜찮냐고 몇 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뭔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생기면 저 대신 저희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댁 용돈을 적게 보낸다는 말도 한 적이 있었고 시댁에 안부 전화를 자주 안 하냐고 왜 우리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모 때문에 정말 짜증났지만 그래도 얼굴 자주 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저냥 참고 살았어요. 남편은 시댁 일에는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손 떼고 있었고 시모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제가 용돈을 보내거나 백화점에서 적당한 선물을 사서 시댁으로 보내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고맙다고 바로 웃으며 전화를 하시는 게 저희 시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상황에 익숙해졌고 시어머니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용돈 보내주면 쓸데없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돈을 보내드리는 걸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만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과 시부모들이 합가해서 살자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애 낳으면 그거 누가 봐주냐? 내가 봐줄 테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자. 당연히 저는 합가할 생각 전혀 없었고 저희 부모님도 다들 합가만큼은 반대하셨죠. 차라리 육아휴직 2년 풀로 쓰고 2년 뒤부터는 저희 친정엄마도 정년 퇴직하실 나이라서 그때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기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임신 기간 내내 시모와 남편의 집요한 설득과 집착 때문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 신혼집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부터 문제였습니다. 방이 하나뿐이라 남편과 둘이 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애를 키우기는 부적절했어요. 전세금 2억이 완전 제 돈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아이 낳기 전에 작은 아파트나 빌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는 시댁에 들어와서 애 맡기고 살면 육아휴직도 짧게 쓰고 바로 회사에 복직해서 일할 수 있지 않냐면서 무조건 들어와서 살라 하더라고요. 너네 친정엄마도 아직 회사 그만두려면 2년 가까이 남았다면서? 그럼 그냥 우리 집에서 2년만 같이 살아. 그리고 2년 뒤에 너네 친정 근처로 나가서 살면 될 거 아니니?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1년 가까이 남편과 시모 양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매일같이 하다 보니 저도 점차 세뇌가 되고 나중엔 저게 맞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계약 문제도 그렇고 아이 낳은 뒤에 딱 6개월만 육아휴직 쓰고 나서 시댁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은퇴하실 때까지만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놨다가 그 뒤로는 저희 친정집 근처로 이사 가는 걸로 남편과 합의했어요. 그냥 시원하게 2년 풀로 육아휴직 쓰고 싶었지만 사실 회사 내에서 눈치도 좀 보이고 저희 남편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이 줄어들면 당장 들어가는 생활비만 해도 너무 큰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집안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직해서 일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선택은 재앙이 되어 돌아왔죠. 조금 늦은 나이에 출산이라 그런지 아이 낳고 나서 정말 몸이 힘들더라고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거의 한 달을 누워서 보냈고 육아휴직 쓰고 집에 있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제게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바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 쓰는 돈의 대부분은 제가 벌어오는 돈인데도 그동안 얼마나 시모한테 혼나면서 살았는지 집에 있으면서 눈치가 너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약속했던 시모와의 합가일이 다가왔고 저는 지금 집주인에게 이번에 방을 빼겠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전세금 2억은 언제 돌려받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집을 먼저 빼고 집주인이 상태를 확인한 뒤에 입금해 줄 것 같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거 받는 대로 시모 통장에 2억을 전부 넣어 놓으랍니다. 그동안 시모하는 짓을 봤을 때 한번 시모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곱게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 분가하면 집 얻을 때 쓸 돈이니까 제 통장에 갖고 있겠다고 했고 시모는 그때부터 다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한다. 내가 며느리 돈을 떼먹고 도망가기를 하겠냐? 옆에서 보니까 너가 손이 와도 해픈 것 같아서 내가 대신 보관해 주려고 그런다 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돈을 건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자 시모는 그럼 자기 집에 올 생각하지도 말랍니다. 내가 너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줘야겠니? 우리 집에 전세 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어떤 얼빠진 여자가 시댁 방 한 켠에 합가를 하고 사는데 2억이나 내면서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저도 이런 식이라면 어머님이랑 합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시모는 잔뜩 화를 내더니 멍청한 저랑은 대화가 안 된다며 집으로 가버리셨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라는 놈은 저 때문에 엄마가 서운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저보고 내일 당장 시댁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라더군요. 우리 엄마가 당신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깟 2억? 줘도 안 가져. 너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의심이 많냐? 그 두 모자는 결혼 초부터 항상 모든 일에 이런 식이었어요. 시모는 불같이 화를 내고 남편은 옆에서 말리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 엄마 편을 들었죠. 그동안은 그런 방법에 제가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었지만 아이까지 태어난 지금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멍청하게 굴면 돈도 뺏기고 결혼 생활도 다 끝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저는 바로 다음날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스럽게도 전세금 1,000만 원만 올려서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당장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남편에게 계약서를 찍어서 사진을 보냈어요. 집 계약 연장했어. 당신 엄마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남편이 그 사진을 확인하더니 5분도 안 지나서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 받자마자 저보고 미쳤냐느니 죽이네 살리네 저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기를 모욕했고 제가 처음부터 나이도 많고 싸가지도 없어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시모가 예전부터 꼭지가 돌면 전화해서 폭언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날따라 심하게 욕을 하긴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평소처럼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누군가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들겨대는 겁니다. 문을 열었더니 시모가 문 밖에 서 있었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부터 휘어잡았어요. 당시에 저는 아이 낳고 난 뒤로 산후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손목, 발목, 허리까지 온몸에 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었는데 시모가 머리채를 잡으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오피스텔 경비 아저씨가 복도에 있는 CCTV를 보고 올라오셨는지 뛰어와서 저희를 뜯어 말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도 오더라고요. 간신히 시모를 제게서 떼어놨는데
시모 손에는 제 머리가 한 움큼 뽑혀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을 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여성 경찰관분께서 고소를 하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오피스텔 복도 CCTV를 증거로 삼아 시모를 고소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는 살짝 밀치기만 했는데 무슨 폭행이냐면서 발뺌을 하더라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한테 좀 맞았기로써니 어떻게 경찰을 부를 수 있냐면서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고소 취하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웃기지도 않는 소리네요. 아무튼 시모를 고소한 건 고소한 거고 저는 남편과의 통화 녹음본과 그동안 시모에게 받았던 카톡 내용, 전화 녹음본을 가지고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 결혼 생활 3년간의 정신적, 경제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행한 적도 없고 저한테 폭언을 한 적도 없다고 발뺌하던 남편과 시모가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자 저한테 먼저 합의를 요청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끝까지 갈 생각인지 여기서 합의하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지 제가 선택을 하라고 하길래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들과 손절하고 싶어서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총 3천만 원을 받았고 아이 양육권을 받아내고 이혼했어요. 이제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지 2달이 지났는데 회사에는 육아휴직 2년을 다 쓰고 복직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집에서 혼자 조용히 딸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지만 예정대로 2년 후에는 저희 친정엄마와 같이 살 생각이에요. 엄마 사는 집을 팔고 제가 가진 돈과 합치면 세 식구 살기에 충분한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 인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싶었지만 사실 끝까지 갔어도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던 시모가 감옥에 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고 시댁에서 없는 돈에 3천만 원 만들어서 합의금까지 받아냈으니 만족하려고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 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양보하고 해달라는 거 들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세게 나갔더라면 아니 이 결혼을 처음부터 안 했으면 어땠을까? 몇 번씩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안 했다면 지금의 제 딸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다시 결혼해서 딸을 낳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맹하게 살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의미로 오늘 사연을 써서 보냅니다. 저 때문에 사연 들으면서 답답하고 화도 나셨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좋아요. 아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